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10일까지는 좀 푸근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자, 겨울답지 않은 겨울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정치권과 사회 분야도 아직 봄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 푸근한 겨울, 여러분 그런데 모쪼록 감기 조심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몸이 상당히 좀 안 좋은데요. 자,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상승 증가세가 확 꺾였다고 그러네요. 예? 주택시장의 가장 확실한 진정제는 직방은 돈줄, 대출을 재는 거거든요. 예. 정부가 그걸 아니까 지난 작년 11월에 113 부동산 대책 때 이런저런 대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죠. 신규 분양 시장하고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까지 11월 3일 전까지는 집값이 계속 올랐었는데 그래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11월까지 한 달 평균 시중은행 것만 2조 6천억 원씩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113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니까 바로 그 영향이 나타난 거죠. 작년 12월에 지난달에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807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 전달 평균에 비해서 한 7% 정도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1억 원 나가던 곳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신규 주택 시장의 집단 대출, 중도금 대출이 많이 줄었죠. 관련 통계를 낸 게 2010년부터인데 12월 수치. 12월은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이긴 하지만 12월 주택담보대출 수치로는 최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주택담보대출 이게 가계부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이 된 지가 한 100일 됐는데 이게 최순실 때문에 이게 100일 됐는지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묻혔죠. 예. 근데 김영란법으로 서울 선물 세트가 수입산으로 많이 바뀌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법 하면 숫자 다들 떠오르실 텐데요. 350. 맞습니다. 3만 원 이하 식사, 5만 원 이하 선물인데 예. 5만 원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일단 허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설이고 하니까 선물을 주는데 이 5만 원 수준에 맞추려다 보니까 공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5만 원 이하 선물에 맞추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한우굴비 하던 거 맞추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국산이 아니라 수입산이 된다라는 거죠. 침굴비라는 거 아세요? 침굴비? 모르는데? 이게 참굴비에 잘못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기니산에 굴비에 침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큰 침이. 그래서 침굴비라고 하는데 이게 기니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기니산 굴비까지 먹고 되고요. 전 침이 나오는 굴비인가 그랬는데. 예. 그렇죠. 인도양 새우, 노르웨이산 연어 이건 많이 드셨죠. 페루산 애플망고 이런 것들이 설 선물 세트로 많이 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5만 원 수준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 가격이 49,900원, 49,000원 이런 수준에 맞춘다고 해요. 다만 이제 이래저래나 글로벌화된 걸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수입 선물 세트가 판을 치니까
이제 국내 한우 농가나 뭐 굴비 판매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참 하해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점이 참 힘든 대목인 거죠. 요새는 이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 이것도 김영란법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요새는 진짜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일부 이제 지방대학에서 이런데 왜냐하면 지방대에서 논문 심사위원을 모시면 외부 대학에 모시면 대부분 수도권의 그렇죠. 대학이 많으니까 일정 부분 있어야 되니까요. 네, 맞죠. 그래서 모시다 보니까 이제 교통비를 주죠. 이른바 거마비를 이제 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보통 그 심사를 받는 학위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냈다라고 해요. 보통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거마비 교통비가 불법이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대학들이 거마비를 못 받으니까 정식 논문 심사비는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그렇죠. 확 올린다는 거죠. 그건 학교에서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대학에서 50만 원이었던 논문 심사비를 최대 110만 원까지 2배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논문 심사비를 못 올리는 대학 같은 경우 교통비를 못 주니까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들이 안 가겠다 이런 일도 발생을 하고요. 이제 논문 심사비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만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는 학교에서 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요, 이 110만 원까지 하면은 진짜 이거 할만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준 데가 없어요. 제가 몇 군데 했는데, 최근에. 근데 이렇게 많이 준 데가 없는데. 근데 한번 논문 하나 보시는 게 제대로 보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너무 아니, 그리고 이게 몇 번 가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트럼프 정책에 굴복을 했네요. 예?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 이제 트위터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도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바로 다음에 GM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를 미국의 판매점에 보내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또 놀란다고 GM이 아니라 이제 경쟁업체죠, 미국의. 포드가 이 글을 보고, 왜냐하면 16억 달러를 미국에 멕시코에 투자해서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가 멕시코에 공장 안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대통령 이번 달에 이제 취임을 하니까요. 대신 미국 미시간에 7억 달러를 투자해서 친환경차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길들이기에 확실히 이제 충성을 한 거죠. 멕시코의 자동차 공장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이걸 자시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트럼프 당선자의 길들이기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거기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데 나중에 3년, 4년 후에도 그럴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긍정, 부정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보다는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에 나중에 보면 정경유착이고. 글쎄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참치와 김덕이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이 3년 만에 늘었다 그러죠? 한국 수산물 수출은 2013년, 5년 계속 줄었었는데 3년 연속 줄었었는데 이번에 늘었다는 거예요. 수산물 수출이 작년에 10% 이상 늘었는데 한국의 전체 수출은 수출을 줄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수산물 수출은 늘었다는 거예요. 그 주역은 바로 참치하고 김, 오징어였습니다. 참치는 원래 수산물 수출 품목 중에 1위예요. 작년에도 1년 전에 비해서 17% 늘었고 전반적으로 참치가 잘 안 잡혀서 참치 가격이 오른 게 그 요인이었고요. 김도 요즘에 그냥 일본 사람들 한국 김 많이 먹는데 요즘에 김 스낵이 나와가지고 이게 되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수출을 늘렸고 오징어 수출 금액도 18%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농수산물 수출은 어떤가요? 농산물. 맞습니다. 농축산물 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64억 달러 해서 1년 전보다 6% 가까이 늘었고요. 특히 과실류, 채소류 다 성적이 괜찮았고 가공식품 수출도 늘었어요. 한국 하면 이제 라면, 코리안 누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라면류 수출도 1년 전에 비해서 24% 늘었고 특히 그 수출길 뚫기 어렵다라고는 할랄 식품 때문에 뚫기 어렵다는 중동 시장에 대한 수출도 늘어가지고 지난해 22% 늘었는데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취임을 하면 미국, 중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라 농축산물 가공식품은 계속 좋은 승전부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근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코칭 스태프 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오승환 선수 대표팀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김인식 감독은 여전히 오승환 선수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분 좋겠어요. 예. 어제 이 WBC 대표팀 코칭 스태프 회의에서 일부 엔트리 조정이 있었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예. 감독 여전히 오승환 선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승환 선수 선발 여부는 11일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외에도 이 김광현 선수가 오늘 수술을 받거든요. 예. 이 김광현 선수하고 이 음주 뺑소니 사건 일으켰던 강정호 선수 그리고 이 무릎에 이상이 있는 강민호 선수가 제외가 됐고요. 예. 이 대신에 이 넥센 김하성, NC 김태군 선수가 추가로 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승환 선수가 해외 원정 도박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이 여론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오승환 선수에 이렇게 좀 매달리고 있는 게 현재 이 WBC 대표팀이 그만큼 좀 사정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추신수, 김현수 선수의 합류가 좀 불투명하고요. 이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메이저리거 중에서 단 한 명도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선수 가운데 이 김주찬, 이재원 선수 이 부상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마운드 구성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지 되는 양현종 선수도 어깨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마치 이 차포 떼고 장기 두는 시기다라고밖에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당장 이 김광현 선수의 이 대체 선수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문에 이 마운드 보강을 위해서 이 김인식 감독이 오승환 선수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인식 감독이 이제 11일 이후에 오승환 선수 선발을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11일이 무슨 날이에요? 왜 이 날짜를 딱 못 박은 거예요? 11일이 대표팀 예비 소집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 소집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논의를 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이 박주영 선수가 이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팀 자격 시비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홍명보 감독이 직접 기자회견에 박주영 선수를 데리고 나가서 이 박주영 선수가 만약에 군대에 가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정면 돌파를 했고요. 결국 이 박주영 선수를 올림픽에 데리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11일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하겠다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이 김인식 감독 같은 경우에도 국민 앞에 서서 어떤 식으로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은 오승환 선수를 아예 포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근데 오승환 선수가 내일 미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얘기는 뭐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올해 열리는 메이저리그 준비는 해야지 되니까 이제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승환 선수가 뭐 지난 시즌 활약으로 보면은 미국의 이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뽑은 구원 투수 베스트 10에 9번째로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예. ESPN이 오승환 선수를 2016년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가격 대비 효용 가치를 가진 선수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 흔히 우리가 뭐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이 가격 대비 효용이 좋다 이런 평가가 우리 선수들 두고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이 저평가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늘 좋게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오승환 선수가 내일 미국 플로리다로 출국해서 이 개인 훈련을 하면서 올 시즌을 대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강정호 선수 지금 음주 뺑소니 기소됐죠?
예, 맞습니다. 예. 이 강정호 선수는 이 뺑소니 음주 운전으로 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에 이 동승에 있던 친구 유모 씨가 내가 운전했다라고 거짓 진술했거든요. 이제 강정호 선수가 이 유모 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또는 강요했으면은 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가 되는데 이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범인 도피 교사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그 프로농구 삼성이 라틀리프 선수가 느닷없이 한국에 우리나라의 귀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자신의 귀화 발언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한 결과다. 이걸 강조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제 이 농구협회가 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라틀리프 선수가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한국으로 귀화하겠다 이런 농담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난 1일에 이 자신의 목표가 한국 여권이다라고 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진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제 그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구단이 면담을 갖고서 라틀리프 선수의 진지한 귀화 의사를 확인을 했고요. 예. 대한농구협회 방해월 회장과 한국 프로농구연맹 이성훈 사무총장이 오늘 라틀리프 선수 귀화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마도 라틀리프 선수의 특별 귀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또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엔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공기가 탁해 작업이 안 됩니다. 유해 공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에 지금 당장 오토링크를 설치하라. 오토링크 산업용 집진기. 각종 분진과 오일 미스트, 용접효, 작업장 냄새와의 전쟁 끝. 믿을 수 있는 집진기 오토링크. 1577-7097.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4부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다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한마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저 자작나무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구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구르고 쓰러졌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은 이누이 루카의 소설 숲의 소원을 빌어요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 지났는데 새해 여러 가지 결심을 세우셨는데 대부분이 금다용이라고 그러죠. 금연, 그다음에 다이어트, 영어. 이 세 가지 이제 올해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던데 작심 3일이 3일 하고도 이틀이 지났습니다. 새해. 자, 다이어트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벌써 뜨끔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다이어트는 많이 먹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뭘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새해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새해와 함께 한 살이 늘어도 건강 나이는 줄지 않는, 건강 나이는 줄이는 그런 다이어트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숙명여자대학교 전 총장이시죠. 식품영양학과 한영실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다이어트 하실 필요 있어요? 아, 저 다이어트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아, 그래요? 예. 네. 꼭 하셔야 된다. 예? 네. 근데 이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사실. 요요 현상도 일어나고. 근데 이 다이어트 실패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은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그냥 무조건 굶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잘 따져보지 않고 그냥 따라하기예요. 예. 그래서 우선 체중을 줄인다고 아침을 거르거나 또 굶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굶게 되면 원하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예. 근육이나 수분이 빠져서 체중이 일시적으로 줄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몸에 탄력을 잃게 되고 또 근육이 빠져나가서 지방 비율이 근육보다 상대적으로 많게 되니까 복부 비만을 초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의 대사 기능도 떨어지게 돼서 그 이후에 건강도 잃게 되고 요요 현상도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굶으면 안 된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굶거나 또 어떤 다이어트 좋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잠깐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칼로리를 체크하면서 식사량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정말 교과서적인 방법이 다이어트의 왕도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네. 밥 먹는 거 대신에 아이스크림이나 빵 한 개로 끼니 때우면 칼로리는 더 낮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면 진짜 칼로리만 또 계산을 하는데 네. 진짜 체중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영양 밀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양 밀도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칼로리를 내는 그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식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영양소 비율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즉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량은 낮으나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 주요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는 식품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구체적으로 들자면 뭐 모든 채소류, 또 과일, 그다음에 통곡물, 생선과 같은 수산물, 달걀, 두부, 콩, 그리고 견과류나 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버섯 그런 것들이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고요. 반대로 영양 밀도가 낮은 식품은 낮은 대신에 칼로리 높은 거예요. 그렇죠. 최악이죠. 네네. 어떤 게 있어요? 열량은 굉장히 높지만 영양소 구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대표적인 게 패스트푸드나 또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단백질 25g을 얻기 위해서 생선을 한 토막을 먹게 되면 칼로리는 겨우 100에서 150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단백질 25g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먹으면 칼로리를 무려 500칼로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는 우리가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그 교수님 황제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 고기만 먹는 거 있잖아요. 단백질 안 먹고. 저 탄수화물 안 먹고. 그렇죠. 한참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가 밥이나 빵 등 탄수화물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그렇지만 뭐 육류, 고기 같은 거 그런 단백질 지방은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효과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체에 무해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영양 보충제를 먹으면 영양 불균형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비판을 하거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은 과도한 지방, 이게 오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같은 체중을 오래 유지한다는 거. 결국은 과도한 지방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혈관병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칼슘과 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질 밸런스가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병률도 높아지고 신장 결석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그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결과 체중은 한 4kg 줄였으나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울증을 유발한다든지 기타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밤에 과일 먹어도 되냐? 밥 대신에 어떻게 보세요? 밤에 과일 먹어도 되느냐 하는 거는 저도 사실 밤에 과일 좀 먹고는 하는데요. 밥 대신에 과일을 먹는다. 그럴 때 밥을 빼고 과일만 먹는 것은 칼로리는 조금 낮출 수 있지만 그리고 포만감도 낮출 수 있지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물이든 생선이든 반찬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소를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가 자동적으로 같이 들어와요. 근데 과일은 주 영양소가 섬유소나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일 중에는 의외로 칼로리가 높은 과일이 참 많아요.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굉장히 많고 바나나도 한 개 먹으면 100칼로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밥의 양을 줄이고 과일을 디저트나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는 건 제가 추천을 하고 싶지만 하지만 대신 대용식품은 안 된다. 밥을 빼고 과일로 다이어트 하는 것은 권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그 아이돌 가수 설현 같은 경우에 아침 굶고 저녁을 많이 먹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침을 굶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설현 씨 같은 경우는, 아침만 굶는 게 아니라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아침을 굶으면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굶으면 살이 빠져야 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다시 살이 찌거든요. 근데 밥을 굶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초대사량 같은 생리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에너지 소비가 줄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줄어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와 비상사태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끼니를 먹었을 때 그것을 확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예. 이게 바로 요요거든요.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공복 시의 혈중 지질 농도나 알겠습니다. 또 식후의 인슐린 감수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살이 더 찝니다. 절대로 아침은 굶으시면 안 돼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이게 지금 다이어트도 연령별로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살 잘 안 빠지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거는 바로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근육량이 줄고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부 비만 같이 지방량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거는 맞습니다. 나이살이라 그러죠. 우리가.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다이어트하기 힘들군요. 그죠? 아니요. 그렇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다이어트하기 힘들다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더 살이 찌니까 더 정성껏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침 거르지 않고 그다음에 음식 칼로리 잘 보고 칼로리만 많고 영양 없는 영양물도 낮은 식품 피하고 네 그렇게 해서 골라서 먹으면 알겠습니다. 나이 먹어도 얼마든지 체중 관리 잘하실 수 있어요. 사실 뭐 70에 그 보디빌더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영실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우리나라 민속씨름이 어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씨름 문화가 잊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또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스포츠부터 우리나라 전통 놀이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유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됐다. 이 씨름이 이게 무술이에요? 놀이예요? 둘이 결합된 거죠. 왜 어린 강아지나 어린 새끼 사자들 보면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그러면서 놀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도 아주 옛날부터 그런 본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격투기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놀이로 이제 자리를 잡고 성인들이 하게 되면은 스포츠이거나 전투행위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스포츠, 이게 사실 스포츠가 전쟁, 지금 말씀하셨는데 전쟁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사냥이었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족 간의 전쟁이었거나 이 과정에서 이제 각계 전투라고 하죠. 1대1로 싸울 때 필요한 이제 신체적 기능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익혀두고 숙련시키는 행위였으니까 언제부터 전쟁이 시작됐느냐 이런 얘기하는 것과 언제부터 그 스포츠가 나왔느냐 얘기하는 건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벽화를 보더라도 특히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서는 어린 아이들 소년기 때부터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벽화를 통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전부 권투 아니면 레슬링
뭐 검술 전부 싸우는 과정이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이걸 단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뭐 이제 단련이라고 일단 좀 인정을 하고 단련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씨름도 그러니까 뭐 그렇죠. 들었다 놨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림 기록으로는 벽화 기록으로는 고구려 고분 중에 각저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제 벽화로 이제 각저희라고 하는 고대 스포츠 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예. 각저희 다리 가지고 서로 걸고 넘어뜨리는 그런 예. 놀이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백병전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씨름의 기원이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기록상으로는 고구려 시대부터 해온 걸로 돼 있지만 기실은 그보다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씨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한국 씨름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삿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잔기술이 굉장히 많고 한데 맞아요. 딴 나라도 씨름 다 있어요. 네. 일본의 스모도 있고요. 또 좀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예. 노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몽골에는 버흐라고 하는 또 몽골 씨름 특징적인 게 있어서 중국에서는 이제 몽골 씨름을 좀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했었고요. 뭐 따지고 보면은 유럽의 그레코로만형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도 서서 넘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씨름과 같은 좀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서서 서로 붙잡고 상대편을 넘어뜨려서 굴복시키는 이런 스포츠는 뭐 범세계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딴 것도 근데 이렇게 꼭 몸싸움 하는 것만 말고도 스포츠 전쟁에서 파생된 그런 스포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에도 올림픽 때 한번 이런 말씀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드렸던 것 같은데, 근대 올림픽, 근대 5종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죠. 이쪽.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승마, 그리고 이제 수영, 달리기. 승마 얘기하면은요,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승마, 수영,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 사격, 펜싱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종목이고 전투행위들이죠. 그러니까 현대 스포츠에서 사실 올림픽에서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구기 종목들하고요. 그다음에 체조라고 하는 종목. 이것도 체조도 사실은 좀 그에 유사하긴 하지만 구기 종목. 격구는 근데 전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건 뭐 올림픽에는 없습니다만 폴로라고 하는 경기죠. 공 가지고 하는 건데. 영국에서는 폴로라고 돼 있었고 동아시아에서는 폴로 또 이 옷도 있고. 격구라고 부르는 이제 말 타고서 큰 스틱을 들고 공을 쳐서 이제 골문에 집어넣는 이런 경기도 이제 마장. 이게 뭐죠? 역시 또 지금 말씀하시듯이 정유라 씨 종목입니다만은 마장마술 이와 관련되는 스포츠겠습니다만은 일부 구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배구나 농구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가 사실은 전투행위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고대에서 이제 그랬는데 중세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세라고 이제 하는 시간도 뭐 이제 고려시대부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로 치면 중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명절날 민속놀이 형태로 정착하는 것이 대략 이 무렵이라고 보입니다. 조선시대쯤 되면은 이제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가 씨름이 됐었고요. 그네도 타잖아요. 그네 여성은 그네. 그것도 스포츠죠. 스포츠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높이 탔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360도 돌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한 180도 이상씩은 휙휙 돌았죠. 그러니까 이제 장트높이 뛰기와 같은 정도의 담력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 이제 그네였었고요. 여성 그네였었고요. 남성들이 이제 씨름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였었는데, 고려시대에도 이제 왕이 병사들의 씨름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요. 조선시대는 단오놀이로서 아주 성행을 해서 큰 장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이제 천하장사 우승하면 소주잖아요. 소가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걸고 이제 큰 씨름 대회를 열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소가 옛날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농사 짓는 가장 큰 중요한 자산도 되고 가장 값비싼 동물이어서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흉악하게 생긴 사람을 소도둑 같다 그럴까요? 이게 다른 건 이게 소도둑질을 당하면 집안이 폐가 망신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어요. 소를 도둑 맞으면 그만큼 이제 소도둑은 인정성 할 수 없는 짓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 만큼 비쌌던 것도 거죠. 이제 그런 걸 상품으로 걸 정도였으니까 씨름이 인기가 대단했고요.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역시 전투에서 기원한 이제 종목으로 대보름철 곧
이제 한 달쯤 후면 다가올 것 같습니다만은 설 지나고 보름 후에 열리는 대보름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돌싸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돌싸움이? 네, 석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돌싸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고 피투성이 되고? 죽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스포츠 가장 최근에 좀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1903년에 서울 돌싸움이었어요. 좀 알리제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 가장 유명한 돌싸움은 뭐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런 건 돌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상대편은 최루탄을 들었으니까 이쪽 돌싸움은 쌍방에서 이제 그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돌을 던지면서 맞추고 쓰러뜨리고 해서 한쪽에 이제 후퇴를 많이 하면은 지는 이런 형태의 집단 게임인데요. 그런 1903년 경우에는 이제 서울 당시 인구가 서울 전체 인구가 한 25만 성내 인구가 성 가까운 것까지 합치면 한 40만 35만 됐어요. 근데 참가 선수가 9천 명이었었고요. 선수만. 그리고 이제 양쪽 진영으로 나와서 싸웠는데 뭐 사망자가 이제 매년 뭐 10여 명씩 나올 만큼 격렬한 이제 전투였고요. 이제 이게 뭐 한쪽은 이제 산문박 패가 있고 애옥의 패가 한강변 패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싸웠다고 하는데 한쪽 패가 이기면은 경기에 풍년이 들고 다른 패가 이기면 뭐 삼남의 풍년이 든다 이런 식의 속설을 가지고 싸웠다고 하고요. 아이들 눈싸움이라고 하는 것도 기실은 이제 이 돌싸움의 아이판 버전으로 이제 치르고 했었던 거죠. 덜 이제 위험한 것으로. 야, 그거 진짜 살벌하네요. 근데 이제 고대 스포츠라는 게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대 유풍이겠습니다만은 고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복싱이라든가 또는 이제 레슬링이라든가 사자하고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전문 검투사 경기.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거 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스에서 열렸던 올림픽 보면은 권투를 해도 아무런 보호장구라든가 이제 추격 완충 장치 없이 맨손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죽거나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 이제 고대의 룰이었죠. 현대처럼 뭐 3분 1회전 이런 거 없이요. 그러니까 현대 근대 들어와서 가장 두드러진 인간성에,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이제 두드러진 폭력성 자체를 좀 완화하고 이런 거였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근대적인 치료법이라든가 좋은 약물이라든가 수명이 길어지기 전까지는 기실은 사람들을 각자 내면에서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 죽으나 항상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제 뭐 병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싸우다가 죽으나 죽기는 매일 반인데 근데 언제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흔한 죽음 속에서 뭐 굶어 죽는 것보다 그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야, 참. 근데요, 씨름 우리가 얘기하다 이제 그랬는데, 씨름이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조선시대죠. 이제 중국에서도, 몽골에서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이제 몽골 씨름도 기실은 이제 원나라가 수립되면서 몽골이 이제 중국 대륙과 세계의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흥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놀이가 하나의 이제 전투훈련에서 떨어져 나와서 놀이로서 정착하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이제 그를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그 시합을 주관할 수 있는 스폰서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프로모터라든가. 이게 저절로 그냥 뭐 동네에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대표 모아가지고 싸우는 것 정도는 안 되고요. 그만큼 이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이 발전하고 그런 것들을 일종의 공연 형태로 자리 잡으니까 스포츠가 공연 마당들이 생기고 이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이런 스포츠가 이제 확산이 되고 전국적인 명수, 명인 이런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아까 돌싸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서울의 돌싸움에 대해서도 유명한 선수가 있었고 유명한 이제 프로모터가 있었고 뭐 유명한 매니저가 있었고 다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 18, 19세기 되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씨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런 기록들은 좀 없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스폰서도 있고 그랬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면 강호동 씨는 뭐 인간문화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가요? 본인은 이제 은퇴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현역 선수들 중에서 글쎄 전승자가 있다면 이제 중요무형문화재니까 인간문화재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